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5살 평범한 호구입니다. 본인은 절대 거짓말이랑 바람필 줄은 모른다던 전남친 잘 보고 계신가요? 꼭 끝까지 읽길 바라네요. 먼저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8월 19일 목요일 새벽 1시에 오빠 인스타에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여성분이랑 마팔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오라버니가 팔로워는 1000명이 넘어가면서 팔로잉은 저 포함해서 고작 8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9명이 되어 있는 팔로잉에 갑자기 마팔하신 이 여성분의 인스타 피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여성분을 A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A양은 딱 봐도 앳된 얼굴이었고 위치 태그도 지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서울에 사는 28살의 제 전남친이랑 겹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A양이 볼 수 있게끔 제 계정을 공개 계정으로 돌리고 오빠와 같이 찍은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피드를 밀고 회사 사람들이 신경 쓰인다며 눈치 줘서 하지 못했던 태그도 걸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A양의 스토리에 발자취도 남겨뒀고요. 그리고 아닐 거라며 스스로 최면을 걸고 밤새 기도를 하며 밤을 지새우다 아침 7시가 넘어 겨우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을 꾸다가 오전 10시쯤에 눈을 떴고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빠는 제 인스타 계정을 차단하고 카톡으로 쓰니야, 계속 생각해봤는데 쓰니가 너무 과분한 사람 같아서 나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해 라고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끝이야? 토요일에 잠깐 시간 좀 내줘. 시간 많이 안 뺏을게. 붙잡을 생각은 접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나 한 달 동안 오빠한테 맞추느라 고생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저와 교제 중에 A양과 어떻게 해보려다가 발각이 되니 이별을 통보한 것은 증명이 되었고 그래도 본인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똥벌받다는 생각으로 좋게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전화를 하니 회의 중이라고 안 받더라고요. 밤 11시쯤에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고 저는 최소한의 상황 정리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A양에게 DM을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A양은 흔쾌히 답장을 해주셨고 30분가량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A양과는 미프라는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시작했으며 당연히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고 심지어 이 오빠의 나이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셨는데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대화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흔쾌히 드릴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카톡 캡처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A양이 먼저 카톡으로 인사를 했고 전 남친은 땡땡님은 정확히 어디서 사세요? 라고 했더니 어디라고 얘기 후 친구랑 자취한다며 전 남친 보고 어디 사냐고 물었습니다. 전 남친은 어디서 살고 있다고 했고 시간 되는 날 같이 놀지 않을래요?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A양이 여자친구가 있는 듯하여 근데 여자친구 있으신데요? 여자친구분은 알아요? 라고 물었고 전 남친은 당황한 듯 네? 라고만 답하였고 A양은 여자친구분 있으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은 뻔뻔하게 그럼 친구 못해요? 라고 물었고 A양은 아니 그래도 여자친구분 있으신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친구도 안 돼요 라고 했고 A양은 여자친구분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전 남친이 원래 미루고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양이 엥? 왜요? 갑자기요? 이랬더니 그냥 A님 말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답장을 했더군요.
A양은 원래 마음이 없으시던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전 남친은 네네 맞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A양은 여자친구분이 뭘 하셔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그러려니? 라고 얘기했더군요. 판단은 독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러려니 했는지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군요. 원래 마음이 없었으면 차라리 빨리 헤어지자고 하던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이후로 인스타는 여전히 차단 상태이고 카톡도 차단당한 건지 읽지 않습니다. A양께서는 피해자가 몇 명일지도 모르는 일이고 여친이 있는 걸 숨기고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한 것은 명백한 바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A양 역시 피해자이시니 혹시나 A양에 대한 선 넘은 추측과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친에게 하고 싶은 말 남기겠습니다. 카톡도 인스타도 차단이라면 이 글이 널리 퍼져서 오빠가 이 글을 읽게 되었으면 좋겠어. 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빠가 기회를 안 줬잖아. 오빠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다. 우리 첫 만남에 내가 계속 거절하는데도 억지로 관계 맺으려고 하고 결국은 진도 끝까지 뺐다. 그치? 오빠가 나 쓰레기예요 하는 신호를 참 많이도 보냈는데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큰 나와 가치관이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생각에 25년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나 좋다는 사람이 아닌 내가 좋아하게 된 사람이 생겼어. 이런 행복한 감정은 또 처음이라 바보같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며 자기 최면을 걸면서까지 오빠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다녔어.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한국 사람인 오빠가 미국 국적자라는 말도 내가 안 믿어서 여권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기억해? 연락이 시작된 6월, 오빠가 출장 겸 휴가로 미국에 있으면서 카톡도 칼답이고 4~5시간씩 통화도 해주고 커피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선물해주겠다며 시애틀에 갔을 때는 스타벅스 1호점에서 내 텀블러를 샀다고 열심히 나를 생각해주는 모습에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사탕 발린 말에 속은 내가 바보지. 오빠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며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고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고 전 여친들이 다 바람나서 헤어졌다는 말로 프레임을 참 열심히도 씌웠고 나는 또 호구 같은 마음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빠에게 최선을 다했어. 직장이 바이오 쪽 벤처라서 야근이 많고 힘들다는 말에 우리가 사귀는 동안에도 오빠가 3일씩 연락 두절이 되어도 주말에 집에서 쉴 거라며 만나기를 거절해도 나는 다 이해하고 인내하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휴대폰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도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오빠를 믿고 이해하고자 했어. 나 정말 너무 궁금해. 어디까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이었어? 이 글을 쓰면서 우리가 처음 연락을 시작했던 그날부터 어제까지의 카톡을 전부 읽어봤어.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오빠는 원래 핸드폰을 안 본다며 전화를 싫어한다며 연락 문제로 전 여친들과도 많이 싸웠다고 했었지. 그러면서 우리 처음 만난 그날 회사 동료이자 여사친이라던 땡땡씨랑 1시간 가까이 통화로 회사 욕을 했잖아. 이게 과연 전화를 싫어하던 사람인가 싶더라고. 연애하면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라며 나한테 맞춰준 거 하나도 없었고 전부 내가 맞췄지. 또 외동이라더니 형제자매 전부 있었고 연애하면 여자친구가 1순위라더니 나중에 연애 중에는 나한테 1순위는 1이고 2순위가 나 자신이고 그 다음이 여자친구라고 했었네. 또 팔불출이라 연애하면 여자친구 사진으로 도배를 한다면서 내 사진 한 번도 안 올리더라. 제일 충격인 건 자꾸 나를 카톡 멀티 프로필에 설정해둔 거 2번이나 그랬잖아. 본인은 절대 거짓말과 바람은 용서할 수 없다며 그렇게 전 여친분들 욕을 하더니 혹시 그거 자기소개였던 거야? 13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9분에 전화해서 이제 퇴근했다고 말했었지. 그건 사실이었니?
여기까지 오빠란 사람을 겪어보니 다른 여자랑 신나게 놀고 집 들어가면서 연락한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내가 아무리 연애할 때 다 퍼주고 다 이해해주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나 바보는 아니야. 오히려 눈치가 너무 빨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하고 챙겨주는 거지. 어렴풋이 다 알고는 있었어. 그저 오빠를 믿고 싶어서 따지지 않았던 것뿐이야. A양 20살이시던데 8살 나이차가 양심에 찔리긴 했나봐. A양은 오빠 나이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던데 혹시 나보다 더 어린 여자 만나고 싶었던 거야? 어제 A양이랑 통화할 때는 여자친구 없는 척하고 들키고 나서도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만 들어서 그렇게 바로 만나자고 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나 캡처본 받고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너무 수치스럽고 내 자신이 안쓰럽고 배신감에 비참해서 손이 달달 떨리더라. 난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던 거야? 상식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미국에서 초중고대 다 나오고 한국에 온 지 고작 4년이라 예의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나 그래도 오빠한테 일방적으로 다 맞춰준 거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오빠는 나한테 할 말이 없잖아. 아, 설마 그래서 그렇게 매몰차게 차단했니? 오빠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한국이 얼마나 좁고 작은 사회인데 이런 짓을 벌일 생각을 했을까? 나도 바이오 쪽에서 일하게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오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회사에도 부디 이 사실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오빠가 아랫돌이 함부로 놀리고 다니는 사기꾼의 쓰레기라는 걸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 잘 지내라는 말은 차마 안 나오고 꼭 너 같은 사람 만나서 크게 상처받았으면 해. 인생 그렇게 살지마 오빠. 추가. 여러분, 저도 제가 좋게 말해서 순진했던 거고 그냥 바보 멍충이 등신인 거 알아요. 이 오빠는 저를 그냥 지 심심할 때 불러서 놀고 방치하는 파트너 딱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심하려고 합니다. 너무 팩트로 계속 때리시면 제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광고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이게 차라리 광고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남편이 그동안 회사에서 당한 부조리한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제가 아무 도움이 돼주지 못해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너무 긴 글이 되겠지만 읽어봐 주시고 부디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외주업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남편은 원청의 원가 절감과 이에 따른 보상으로 이어지는 회사 수익성 향상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남편의 직속 상관이었던 그룹장이 본인한테 아이디어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룹장은 남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남편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PPT 보고서를 통째로 원청 직원에게 무단으로 넘겼고 원청 직원은 이걸 가지고 부서장 상을 받았으며 그 당시 공장장이었던 분은 부장으로 진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 보상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미 원청 직원은 성과 보상팀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그룹장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본인 사내의 아이디어를 바로 올려버리게 된 거죠. 비로소 남편은 그때 아이디어를 도둑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건네준 그룹장은 남편에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본인의 직함을 걸고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메신저 자료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신고를 하던지 먼저 나서서 일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룹장 본인이 스스로 처벌받을 수 있게 기다리다가 힘들어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과 사정하는 정이 흔들리고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선배분까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는 모습 등에 마음이 약해진 남편은 결국 이를 그냥 그대로 덮어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어리석은 남편의 판단으로 일이 시작된 거겠지요.
그리고 남편은 첫 번째 아이디어에서 내용을 보완 수정 및 더 추가하여 다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성과 보상팀에서 승인해준 아이디어였지만 원청 직원이 아무 근거 없이 승인을 내주지 않으며 차일피일 일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문제성을 제기할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면서 주관적으로 무조건 반려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디어로 본인이 얻은 성과 때문이었는지 기존 내용을 다듬어서 제출하면 전의 안건과 중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혹시나 본인의 잘못이 들통날까봐 걱정이었는지 승인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수년을 참았던 일을 많은 고민 끝에 원청 내부 감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감사기관에선 남편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의 아이디어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이후 그 원청 직원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직함은 그대로 가지고 말이죠. 아무래도 같은 식구 사람이니 내치지는 못하고 그나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었나 봅니다. 남편이 몇 년간 연구한 자료를 하루아침에 도둑질 당해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아픔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어쩌겠습니까? 힘없는 저희 남편은 처벌보다 아이디어가 모니터링이 잘 되어 성과가 잘 나오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룹장을 같이 처벌하지 않았던 건 남편이 그룹장은 선처를 바란다 하였다 합니다. 그때 일로 인해 그룹장이 어떤 혜택과 무엇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많이 반성하고 있음에 그걸로 됐다며 미안한 마음 때문에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어줄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었었지요. 그리고 1차 아이디어가 모니터링 되고 있는 시점에 남편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1년 6개월가량 사용 및 품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불량이 생겼다며 새로운 원청 직원에게서 보복성 업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불량을 주장했다는 책임자의 결재가 들어간 공식적인 문서도 없고 그걸 뒷받침할 근거 자료도 없으며 게다가 그 아이디어를 내고 과제를 진행하며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인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두로만 그룹장을 통하여 일방적이고 보복성이 짙은 업무 지시를 남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불량이 난다며 계속 의의제기를 하니 남편은 시험반에서 품질 테스트 하는 분께 불량 발생한 건이 있냐고 직접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분은 불량 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원청 직원의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보복성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기 수족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괘씸함 때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발생하였던 부당함에 맞선다고 감사기관에 신고를 해서였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그룹장으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그룹장은 그걸 눈감아주고 덮어주었던 과거 일이 남편에게 마치 본인의 약점이라도 잡혔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이 사건들을 기점으로 남편이 맡고 있는 설비가 갑자기 심각한 품질 불량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은 항상 특정인의 근무 시간과 동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이 설비를 맡으며 발생했던 수많은 일들을 날짜별로 기록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생기지도 않았던 처음 보는 새로운 이상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설명서에는 인위적으로 편집하지 않는 이상 기계 이상이 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조작에 의한 문제라 생각하고 불량이 났던 시간대에 들어왔던 직원을 색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비를 인위적 조작으로 인해 트러블을 일으킨 장본인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룹장을 시작으로 그룹장과 동조하고 있는 몇몇 선후배들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서 남편 한 명을 찍어내리기 위한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맡고 있는 설비가 불량이 자꾸 나게 되면 담당자인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남편 사내의 문제가 아닌 반출하고 있는 대기업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남편이 더 확실히 검수하지 않고 보냈다면
남편에게 책임 전가로 끝날 게 아니라 회사에 더 큰 피해와 손실이 왔을 것입니다. 직원 한 명 쳐내자고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다니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감사기관도 더 이상은 공명정대의 일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고 남편 회사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등 면담을 통해 느낀 사실은 경연진들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고 좋게 좋게 화해하길 바라는 등 이를 또 덮어두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색출해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 고발건으로 직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안고 있던 남편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또 다른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불량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기는 억울하다며 전 직원들 앞에서 본인을 의심한다고 악어의 눈물을 호소하고 우울증으로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남편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저걸 칼로 찔러버릴 수도 없고 라며 반협박성 짙은 폭언도 일삼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 술자리를 만들어 포섭하여 같이 몰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저도 남편의 말만 듣고 있는 상황이니 어쩌면 남편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고 인위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과는 다른 일로 과거에도 똑같이 기계를 인위적으로 고장내서 남편을 힘들게 하고 골탕 먹였던 다른 직원의 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그룹장이 용서해주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지시하여 아무 처벌 없이 그 직원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서야 말을 바꾸네요. 자기는 과거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제 남편을 같이 모함하고 있네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과거 자기 잘못을 시인하며 자기는 이번 일에는 절대 연루되지 않았다고 불량이 났던 그 시간대에 자기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설비기계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면서 절대 본인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지난날 덮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이야기까지 남편한테 했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알까요? 그룹장이 자기에게 덮어씌우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는 걸 남편이 자꾸 일을 크게 만드니 예전 과거에 설비 불량냈던 장본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남편이 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면 합심해서 그렇게 모함하고 다니진 않았겠지요. 왜 피해자는 일관적으로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계속 말들이 바뀌고 진술하는 것도 다를까요? 여기서 더 이상 남편을 의심해볼 가치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제일 분통 터지는 건 어쩌면 남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당하면서도 또 사람을 믿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희생하였는지. 근데 그런 제 남편을 악용하고 모함해서 내쫓으려는 그 사람들이 더 나쁜 게 아닐까요? 사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외부 단체에 의뢰해서라도 꼭 이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계속 가만히 있다간 조만간 남편은 직함도 잘리고 무고하게 부당하게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본인의 진술에 뒷받침할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이든 국가기관이든 어디서든 조사가 나온다면 오히려 감사히 기쁘게 조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내세울 근거 자료 하나 없이 순 말뿐이고 그 말에 힘을 보태줄 사람들을 선동하여 무리를 지어 남편 하나를 없애려고 달려드는 것밖엔 없네요. 최근에 직원들 개개인을 찾아가 저희 남편에게 불만사항이 없냐고 조사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야겠다는 의지로 직원들 찾아다니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인가 봅니다. 사람들을 포섭하여 거짓을 사실인 것 마냥 조작 및 선동하고 설비를 인위적 조작으로 품질 불량을 초래하여 근무 환경을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조직 내 괴롭힘을 일삼는 저들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가해자들이 조작한 거짓과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히고 이 큰 사건과 연관된 자들은 그에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당하다면 사람들 선동해 저희 남편 쫓아낼 생각만 하지 말고 같이 조사 받읍시다. 남편 회사 일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아는 것은 없지만 남편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즐겁게 회사를 다니며 출근하는 것에 너무 행복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애사심이 깊었던 사람을 시기질투, 찍어내기 위한 모함으로 지금은 180도로 생활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승승장구할 거라고 옆에서 응원하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그동안 몇 년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남편을 누구보다 제일 많이 봐왔고 많이 들어왔던 저입니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의기소침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저들이 남편 약점을 잡거나 더 만만하게 볼까봐 애써 태연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남편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혼자 여러 명을 상대로 싸우고 대처하고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 회사 당장 때려치고 그만두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나갈 순 없다고, 나가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나갈 것이라며 끝까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위장병 등으로 너무 많이 안팎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거나 이런 일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어떤 글이라도 좋으니 도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셋째를 임신해서 오늘 남편과 산부인과에 갔었어요. 6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빠서 오늘에서야 겨우 시간이 났고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병원을 가자고 했어요. 큰애는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을 안 가는 22개월 둘째는 맡길 데가 없어 데리고 병원을 갔었어요. 당일 접수라 한참 기다려야 했고 남편이 둘째를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며 2시간 정도 애를 봤어요. 저는 한참 대기하다가 진료를 받고 나와보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애를 보느라 많이 힘들었는지 셋째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피검사하고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둘째랑 다른 데로 갔어요. 다 끝나고 남편을 찾으려니까 핸드폰이고 가방이고 피검사할 때 남편한테 다 맡겨놔서 없었고 그냥 무작정 입구 쪽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왜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고 가방에 넣어놨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예요. 애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며 수납도 해야 했고 피검사, 소변검사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도 어쩌다 보니 맡기게 된 건데 남편이 힘들다고 투덜대고 핸드폰 안 가지고 있다고 뭐라 하니까 저도 화가 나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애 보느라 좀 힘들었다고 그렇게 화낼 일이냐, 내가 일부러 안 가지고 있었냐고, 셋째부터 어떠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도 화를 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오랬다고 그러니까 바쁜데 일주일 있다 또 와야 하냐고. 계속 바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와야 한다고 해서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그때 가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직장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 둘러엎고 혼자 병원 다닌다고 싸붙이고 말 한마디 없이 집까지 왔어요. 그러더니 하루 종일 우울하고 화가 나서 이러고 있는데 일하고 들어와 겨우 한다는 말이 애들 양치했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죠. 애들 재우고 나니 누워서 미안해 잘 자 한마디 툭 하네요. 이제야 겨우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끝이냐고, 미안하다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나랑 살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고 그러네요. 병원 갔다 오고 나서부터 대화할 시간도 있었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라 본인이 시간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었는데 일 핑계로 밖에만 있다가 자기 전에 옛다 사과하는 식으로 툭 던지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너는 그래서 문제라고,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받아줘야지 왜 꼬투리를 잡냐고, 내가 싹싹 빌기를 바라는 거냐고, 부부 사이에 미안하다 하면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성격이 급해서 오늘 예약도 안 하고 병원에 갔는데 자기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다며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말이죠. 평소에도 뭐가 서운해 말을 하면 네가 너무 예민해서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런다고 항상 그러고, 화를 내건 속상해하건 울건 말건 내버려두기만 하는 사람인데 뭐가 좋아 셋째까지 임신을 해서 이러고 있나 싶어 너무 속이 상했네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인생이 서글퍼지더라고요.
셋째를 기다려오고 좋아했던 건 저뿐인 것 같고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해도 애가 더 우선이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고 오늘 임신 맞다고 확인하고 와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네요. 애들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너무한 건지 남편이 너무한 건지 너무 답답해서요. 추가. 남편은 평상시 애들을 매우 아끼고 잘해줘요. 그래서 다른 남편들보다 육아에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셋째까지 가질 수 있었고요. 둘 다 셋째를 원했고 계획했던 임신이었어요. 엄청 부자는 아니어도 애 셋 키우기 그리 힘든 형편은 아니고요. 저도 애들 어느 정도 크면 당연히 일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사는 지역에는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차로 1시간 거리 운전하고 가야 첫째부터 다니던 병원이 있고 운전은 할 줄 알지만 거기까지 혼자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려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 댓글들 보고 어떻게든 혼자 다녀야겠다 싶네요. 첫째, 둘째 4, 5주쯤 처음 갔었기에 6주 정도면 그래도 빨리 가는 건 아니라 생각했는데 제가 성급했나 봐요. 남편이 애 데리고 힘들었을 텐데 더 늦게 가고 싶어도 말 못하고 같이 가줬는데 제가 남편을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셋째라고 반응도 그저 그런 것 같고 애는 어떤지 묻지도 않아 서운한 감정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최대한 하려고요. 매일 힘들게 일하면서 애들도 잘 봐준 남편한테 미안하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마지막으로 추가할게요. 댓글이 참 많이 달리네요.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제가 너무 배려가 없었고 많이 의존적이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편한 성격 절대 아닌데 착한 남편이 많이 이해해준 거 압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이 바뀌어야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낳냐고 하시는 분들, 우리 부부가 키울만 하고 원하고 아이들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로 인해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셋째까지 계획했던 겁니다. 내 아이가 좋고 서로 웃고 행복하니까요. 남편 역시 애들이라면 끔찍히 아끼는 사람이고요. 아이 셋 낳으면 짐승 취급하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병원이 멀어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남편도 힘들지만 그 시기 견뎌내면 또 소중한 아이 만날 수 있고 둘 키우면서 느낀 건 그런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게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집에 살아야 애들 키울 자격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넓은 마당이 있고 아이들 키우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태 애들 필요한 거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줬고요. 남편도 애들 먹는 거며 입히는 거 필요한 거 사는 거 애들한테 하는 거는 터치 안 해요. 하여튼 돈이 없어 애 못 키울 정도는 아니니 경제력 걱정은 너무 하지 말아주세요. 할 거 다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만족하며 살고 있고 애들 셋 낳아도 불행하지 않게 키울 자신은 있어요. 그 부분만은 더 쓰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댓글로 제 문제점 잘못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두서 없더라도 이해 부탁해요. 남편 성향, 제 성향도 이해를 위해 올려요. 해외에서 평생 살았던 제 남편은 저를 위해 거주지도 옮기고 어떤 일이든 확실히 결정되기까진 생각이 길고 보수적인 편이에요. 입던 옷 등 10년 이상 이목 생각하지 않고 입고 다니고 주관이 확실하고 내성적이지만 가정에서는 춤도 추며 재밌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아침에 눈 뜨면 그릇 정리, 분리수거, 이불 개기, 아이 공부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오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간단한 음식도 해주고 단 한 번도 10년 가까이 살면서 우유 사와라, 계란 사와라 한 적도 없고 육아도 아들 둘을 새벽에도 우유 데워주고 그렇게 함께 몇 년간 육아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오후 출근이라 오전에 저렇게 도와주고 저녁 늦게 오니 저녁 늦게까진 저 혼자 독박 육아고요. 2시간씩 뛰고 씻기고 여튼 최근 저희 둘 다 새벽에 두세 번은 잠을 깨서 우유 찾거나 야경증 때문에 힘들어서 날이 서로 서 있긴 했지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신랑한테만 좀 이기적이네요. 저는 개그맨 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일상에서 재밌는 성격이고 활달하고 몸장난 좋아해요.
그러나 유리 다루듯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쉽게 상처받고 일일이 잔소리하고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싸우는 과정에서 신랑이 묻는 말에 대꾸해줘도 만족이 안 돼서 따라다니면서 다시 대답 이렇게 해라 시킨 적도 많고 강박증인 건지 여튼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다 대답해주고 짜증내더라도 또 안아주고 그랬던 남편이 최근에는 화도 잦고 아이들 우는 소리 등등에 좀 쉽게 짜증내고 해요. 저는 인내심이 육아 부분에서는 있는 편이라 대화로 조곤조곤 아이들 이해시키고 기다려주고 등등 이런 편인데 육아 관점 때문에 서로 말다툼 엄청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풀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같이 풀자라고 다가갔으면서도 늘 신랑에게 미안하다고 하라고 독촉을 해댄 저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제가 봐도 참 제멋대로 신랑을 쥐락펴락한 것 같아요. 많이 스트레스 받아 있고 힘들어 하면서도 제가 웃어주고 하면 금방 또 같이 장난치고 많이는 못해주게 됐지만 저를 늘 원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10년을 이런 식으로 살아와서인지 물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다투거나 저보고 가만 놔두라고 하거나 했는데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 욕을 하기도 하고 그 욕에 저는 충격받기도 하는데 저런 언행을 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제가 욱하는 게 좀 있거든요. 첫째, 육아 초반에는 우울증이었는지 뭔지 말다툼하면서 꼭지 돌면 얼려진 물통을 집어 던진 적도 있고 리모컨 던진 적도 있어요. 그럴 때도 신랑은 멀뚱히 서 있기만 했었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욕도 하고 한 번씩 주먹을 꽉 쥐기도 하고 제가 한 대 치려고 하냐 하면 그러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저께 일이 터졌어요. 2시간 동안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화나서 엉덩이를 세게 확 쳤는데 양치하다 말고 와서는 매트 위에 앉아있던 저를 뒤로 누르듯 밀치더라고요. 아프진 않았지만 놀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1시간 가까이 그 의미가 뭐냐, 어떻게 나를 밀칠 수 있냐 따지고 신랑은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는데 그냥 때린 건 용납 안 된다는 거죠. 요 근래 계속 서로에게 예민한 상태긴 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아이를 책 읽히고 이런 거 잔소리하는 편이에요. 여튼 그게 발단이 되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첫째 방학이라 장난감 만들어주고 있는 신랑 얼굴 앞에 침 튀겨가면서 분한 마음을 계속 표현했어요. 네가 훈육한다고 아이 쳤을 때 나도 너 밀쳤었어야 했네. 이런 식으로 면전에 다다다거렸죠. 그러면서 제가 먼저 신랑 가슴팍을 살짝 밀치듯 손가락으로 여러 번 밀었어요. 신랑이 일어났고 또 해보라고 해서 제가 밀쳤어요. 깐죽거리긴 했죠. 이때까지는 제가 이래도 큰 반응 없던 이 사람이 저를 밀치고 소파로 밀기도 하고 저도 다시 일어나서 밀리지도 않는 신랑 계속 소리 지르며 밀고 상황이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아들 보고 나와봐 네 아빠가 뭐하는지 보라며 불렀어요. 제가 그만 저를 밀까 싶어서 순간적으로 그런 건데 아이 앞에서도 제가 신랑 가슴 쪽 밀치고 악쓰면서 때리려는 신용을 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옅은 손으로 신랑 얼굴에 가리키면서 표정은 악마 같았고 그 찰나 손으로 제 귀 쪽을 때린 거죠. 전 충격에 빠지고 부모님이랑 얘기하니 때리는 건 잘못됐지만 저도 하나 잘한 거 없다고 신랑 편을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넘기고 쌓인 게 많아서인지 욕도 늘고 손도 올리고 오늘은 그 사건 다음 날인데 무슨 말 끝에 제가 소리 질렀나 기분 나쁜 말 했나 해서 때릴 것처럼 또 몸을 가누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 이제는 악에 받쳐서 제가 그러면 때리고 싶다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빡쳐서 또 시작됐죠. 아이가 있는데도 나쁜 엄마입니다. 여튼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 말 진심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 그 말은 왜 했냐고 또 묻는 거죠. 그렇게 싸우다 집 나가겠다고 옷 챙기는 척하는 신랑 등을 주먹으로 아주 진짜 살짝 쳤더니 다시 해보랍니다. 그래서 가슴팍을 한 번 더 약하게 퍽 했더니 그 순간 아프진 않았지만 제 목을 잡아 바로 옆에 있던 매트 위로 확 내리앉히는 겁니다. 벽에 머리를 살짝 박고 졸은 건 아니고 내리앉힌다고 잡은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울고불고 하니 신랑이 아들을 안고 돌아다니는데 어제 일도 있고 나름 충격받은 정신에서 복수하고 싶어
무섭지만 걸어가는 신랑 뒤통수를 쳤어요. 그 순간 아이를 곱게 내려두고 저를 옆에 있던 매트 위에 눕히더니 손베개로 5번 정도를 내리치는 겁니다. 지금은 몇 시간 지나긴 했는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란 여자도 대단하고 옥조절이 안 되고 내가 쳐도 남자는 때려선 안 된다. 나는 다치게 할 수 없지만 신랑은 날 다치게 할 수 있는데도 저렇게 행위하는 거 보니 충격이기도 하고 계속 좋게 생각하려 해서인지 신랑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상처로 남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